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경영 학부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희가 분석하려는 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단위의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공하는 것이 정보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는 단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챗 GPT가 굉장히 그럴듯한 지식을 저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그 가공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챗 GPT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챗 GPT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와 그 지식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면 본인이 이걸 읽는 사람이, 습득하는 사람이 기초적으로 이 지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지식화시켜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진실인지 아닌지 판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판별을 잘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영학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궁극적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조직 내 운영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윤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운영 방식 혹은 기술을 그 서비스나 제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그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 혹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용을 줄인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이윤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 것 때문에 그 기존 운영 시에 발생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제가 많이 드는 예시 중 하나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컵을 하나씩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가 컵에 칩을 심어서 이 칩으로 사람들의 온도, 체온을 측정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지금 바이오리듬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텀블러 회사로 업종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컵을 수십 개를,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납품해서 아주 작은 마진을 얻었었던 제조업이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를 겸비한 소프트웨어를 같이 판매하는 IT 회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컵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사람들 건강을 상담해 준다든지 혹은 이 건강 관련된 기록들을 다시 제약회사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얻는 형태의 완전히 그 컵을 만든다는 팩트는 그대로 있고요. 하지만 컵에 들어가 있는 칩이라든지 부품들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거기서 만들어 창출되는 수익이 형성되는 혹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가 제공되는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DX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시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컵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떻게 판매해야지 잘 되는지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 완전히 변경되는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된 제품에서 그냥 과거에는 납품을 하는 그 판매를 하는 다른 유통업체 납품을 하는 것만이 이제 비즈니스였다면은 그래서 주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다면은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IT 회사가 되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컵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 정보나 지식들이 사용되지 않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IT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하드웨어 제품을.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들과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맨파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한 개로 얘기를 하지만 그냥 회사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제조업체에서는 쉽사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한 개 낱개의 컵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상승하잖아요. 이미 집에 컵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컵을 사겠습니까? 컵이 정말 많이 깨져서 너무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한 달에 컵을 10개 산다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제품들과 물건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구매를 할 것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도 상승했고 자본주의 한계로서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이 없어진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구멍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마켓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요. 사실상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20년짜리 냉장고도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집에 만약에 수익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는요. LG나 삼성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자주 사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아주 세련되게 한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또 그 정말 이쁜 디자인의 냉장고를 되게 만족하면서 25년 동안 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이상 판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AI를 부착시킵니다. 냉장고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수 있게 밖에 외장은 그냥 두더라도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줘서 조금씩 과금을 하면 내부에 있는 냉장고 안에 식재료가 어떻게 조리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를 냉장고 안에 있는 카메라가 찍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존 냉장고가 필요 없어지고 새로운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IT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새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만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켓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시험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IT를 활용해서 조금 더 그냥 혁신적인 변화를 하는 정도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기업 전체 변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작은 형태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 변화가 아주 적은 형태의 변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화한다든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만드는 판매 제품의 특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든지 업무 프로세스가 완전히 변경돼서 과거에는 과장님한테 결제 받고 부장님한테 가서 사장님한테 보고됐던 게 이제는 아예 사원들끼리 토론하고 있는 모든 토론의 내용들이 AI가 바로 녹음을 해서 추격을 해서 사장님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A방에 사원 6명이서 무엇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된 바는 무엇이고 거기서 아이디어 가장 많이 낸 사람은 누구고 쫙 보고서가 AI가 만들어내서 보고를 하면 중간에 과장님, 부장님 끼지 않고 바로 사장님이 지금 이 방 회의실 8개 중에서 가장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이슈가 1번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 거기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었던, 데이터가 이제 지식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했었던 게, 이제는 지식을 축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축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과정이 이제 다 없어지고, 네, 컴퓨터와 사람과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자들 간의 대화만으로 의사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반적으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조직 구조가 개편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개편되고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과 제품들이 다 개편되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이 DT가 겹쳐간 기업이 완전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니멀 프로세스 체인지는 사실상 이런 DT로 인한 변경은 굉장히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게 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를 정말 겪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귀찮은 일 정도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 같은 것들을 IT에게 맡겨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버그가 생기잖아요. 이 버그를 찾아내서 오탈차를 찾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챗 GPT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딱 그냥 코드 붙여놓고 여기서 왜 버그 생겼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바른 코드를 착 찾아냅니다. A 안 해보시고요. A 안 해서 안 되면 B 안 해보시고요. 한 세 가지 안들을 딱 제시를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이거는 신입사원들 한 3, 4명을 쓴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루틴화되어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지만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똑같은 클릭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A만 입력해줘도 B, C, D가 착착착 입력될 수 있게 시스템화 시키는 것들이 아주 미니멀한 프로세스 체인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외부에서는 변화를 알기 어렵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편해지긴 했지만 내 업무가 좀 줄어들고 다른 업무가 생기는 정도의 변화 정도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적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 성적을 한 명 한 명의 성적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게 딱 합계가 되어서 우리 학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반영된 것이 각자 학생들의 그 LMS 온점 학교 통합 정보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되겠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적을 채점을 한 것들이 취합이 되어서 그 취합된 정보들이 다 학과에 제출이 되면은 학과에서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통지가 되었던 그런 굉장히 길고 서류 처리가 많은 프로세스를 거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 한 명이 클릭해서 입력하니까 바로 그 학생의 성적으로 띠링 하고 점수가 가는 형태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누군가는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 20, 30년 후에 학교에 봤더니 완전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프로세스를 겪었던 것이 아니니까 수기를 입력하는 걸 겪었던 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이 자동화됐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삶 속에 녹아서 자동화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수기로 직접 했었던 곳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산업들이 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많은 작업들을 했었던 영역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지내지 않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공장에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들,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수기로 정보들 확인하고 수량 체크해서 그걸 또 컴퓨터에 반영을 했었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골에 있는 공장들, 그런 곳에서도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의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알아서 정보가 입력이 되고 RFID 탁 찍으면은 컴퓨터에 입력이 바로 돼가지고 수량이 체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아서 비가 오면은 A 영역에 있는 제품들은 빨리 안으로 들이세요 하고 있는 그런 위험 표시 같은 거를 들이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기존 업무 중에서 이제 IT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최대한 더 적용되고 있는 단계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부터 더 계속 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속화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팬데믹, 코로나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보니까 사람, 인력에 의존했었던 그 공장이라든지 시장 구조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생산량이 확실히 있어야지 그게 납품이 되고, 그 납품된 것들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가동이 되고 있었으면은 공장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 발생하는 순간 바로 거기가 셧다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사람들의 그 인력에 특정한 그 라인이 치중되어 있었던 그런 공장들이 이 사람 한 명이 부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업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이 정말로 깡깡 시골에 계신 공장의 사장님들, 절대 나는 IT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고는 7, 80대 사장님들이 손수, 정말 굳은 살 많이 베긴 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기계를, 시스템을, 로봇을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IT가 확산되고요, 삶 속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코로나1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표가 우리 사회가 함께 이 기업을 살아나가는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사회가 함께 살아나가야지 기업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자체가 운영이 잘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그 기업이 만든 제품과 그 기업이 거쳐가는 과정들에서 같이 연결되는 모든 하청업체들이 대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신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적용된다는 건 좋지만 이 신기술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적용되는 게 더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채용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아마존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했더니 아주 많은 수로 백인 남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백인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이 그 당시에 원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백인 남성을 선호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혁신을 원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혹은 그 성소수자들, 아니면은 여성, 이때까지 아마존이 채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뽑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기존 데이터로 의사 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존 과거에 선호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AI 채용을 바로 포기를 했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기업의 방향과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존이 굉장히 빨리 인정을 하고 사용을 포기한 엄청 혁신적인 획기적인 사례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른 척하고 사용을 유지합니다.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치우쳐져 있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데이터가 분석에 들어가서 결과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존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믿고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T를 성공적으로 한 기업들이 이제는 업계 1위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 회사는 이제는 거의 손을 들 수 없고요. 우버 같이 사람과 사람을 가장 최적화되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 과거에 자동차를 직접 생산해냈었던 자동차 업계 기업들은 이제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자동차의 내부 그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업계에 아주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같이 어, 블록버스터랑 넷플릭스는 제가 나중에 계속 다룰 기업들이긴 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CU나 GS25가 온 코너마다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블록버스터가 이렇게 온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 블록버스터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그 업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국 블록버스터가 이제 어, 망했죠. 주가가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떴기 때문에 저희가 AI에 관련된 주제도 많이 다루겠지만 지금 아주 떠오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주요로 많이 했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학습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점이 됐을 때 지금 오늘 배웠던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IT 분야는요, 저도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IT 분야를 접하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저보다 더 많은 IT 기술을 접하고 뉴스를 읽은 사람이 저보다 애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빠삭한 학생이. 그래서 IT 분야는 새롭게 들어온 진입자들에게 빨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고요. 그 반면에 이렇게 기업들이 흥망성쇠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또 새로 들어온 진입자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다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아주 빠르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쌓여서 기업들도 새롭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혼수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들어오면 전문가가 되어서 살아남기가 쉬운 분야가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를 다룰 때 굉장히 포비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약어로 되어 있고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 다른 용어들이 다 밖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4학년 돼서 휴학하고 한번 쭉 공부해야지 그런 마인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을 다 해소하고 그때그때 찾아보시고 그때그때 뉴스 기사 읽어보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음 새로운 IT가 언제든 나와도 같은 시각으로 같은 프레임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례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이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IT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한 포비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팁 중 하나가요. 네이버 IT 뉴스에서 IT 섹션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일주일간 절대로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뉴스 제목만 보기를 되게 권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있다 보면은 뉴스 제목이 여러 개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아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클릭하지 않고 계속 보십시오. 일주일쯤 후면요. 뭐 삼성이 ARM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초읽기가 나오고 일주일쯤 후에 협상 결렬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삼성은 아는데 ARM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계속 보다 보니까는 얘랑 협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걸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절대로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동안에도 그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최장 한 달까지도 절대로 클릭하지 않고 제목만 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딱 지난 시점에 너무 궁금했던 이슈, 도대체 그래서 삼성이 얘를 인수했어 안 했어, 들어가서 보면은 뉴스 기사들이 눈에 쫙 읽히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너무 알고 싶은데 호기심과 네, 동기는 완전 맥수로 차이는 상태에서 뉴스 기사를 읽거든요. 뉴스 기사에서는요, 사실상 읽는 사람들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IT 용어들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서 기자들이 사실 첫 줄 혹은 마지막 줄에 용어 설명을 계속 해두고 있습니다. IT 섹션만의 굉장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의 굉장히 관심 가는 기사들을 제대로 정독만 해도요, 여러 개의 IT 용어들에 대해서는 금방 친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업에 친숙해지고, 기업에 친숙해지다 보면은 IT가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지금 포식자인지에 대한 그림도 빨리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고, 그런데 포비아는 있고, 그리고 이 수업으로 이게 다 해결될까라는 그런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강추를 해드리고요. 사실 제가 수업을 잘해서 받는 그 극찬보다 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고 난 후에 그 방법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수업 후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혹은 이것 때문에 취업했다 하는 후기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 신뢰하시고 한번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네.